시간이 멈춘 것 같은 남자. 박진우의 세상은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가득했다. 째깍, 째깍, 수십 개의 낡은 시계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세월을 조각내는 소리. 그 소리는 그의 적막한 집을 채우는 유일한 배경음악이자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은퇴한 시계 수리공인 그에게 시간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강물이 아니었다. 그저 벽에 걸린 채 혹은 선반 위에 놓인 채 제자리를 맴도는 먼지 쌓인 추억일 뿐이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았다. 창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세상을 향해 제멋대로 채찍질을 해대고 있었다. 진우는 돋보기 안경을 콧잔등에 걸친 채 작은 탁상시계의 부품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빗소리와 시계 소리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간.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10수년. 그의 밤은 늘 이런 식이었다. 고요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외로움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공, 둔탁하고 다급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이 깊은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시간에 그의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했다. 아마 빗속에 쓰러지는 나뭇가지 소리이거나 낡은 집이 내는 신음소리일 게다. 그는 다시 시계 부품에 집중하려 애썼다. 꽁꽁꽁, 이번에는 더 크고 절박한 소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낡은 마룻바닥이 그의 발걸음 아래 작게 삐걱거렸다. 누구일까?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린 지 오래였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세월 속에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잠겨 있었다. 문 밖에서는 거친 빗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옆집 여자, 한 달 전쯤 이사 온. 안면만 겨우 익힌 중년의 여인이었다. 가끔 마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만 나누던 사이. 그 이상의 교류는 없었다. 진우는 망설였다. 이 밤중에 낯선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평생을 정해진 규칙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그의 망설임을 밀어냈다. 진우는 굳게 잠긴 빗장을 풀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수연,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비를 고스란히 맞아 머리카락과 옷이 온통 축축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혼란스럽기보다 단단해 보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저희 집 지하실에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미안함과 다급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진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예측 가능한 세상에 갑작스럽게 뛰어든 불청객,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혼란스러운 문제. 하지만 비에 젖어 가늘게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공구함 하나를 챙겨 들었다. 그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수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빗속을 가로질러 옆집으로 향했다. 수연의 집은 진우의 집과 구조는 비슷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다. 거실 한쪽에는 크고 작은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정돈되지 않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 아래에서부터 새어나오는 차가운 습기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지하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낡은 수도관 어딘가가 터졌는지 흙바닥 위로 빗물과 수돗물이 뒤섞여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진 낡은 정우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며 물에 잠긴 낡은 가구들의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다. 세상에, 수연이 작은 탄식을 내뱉었다. 진우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문제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작은 부품들과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복잡하고 정교한 시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이런 단순하고 거친 문제는 오히려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지만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고장난 곳을 향했다. 저쪽 구석에 있는 주수도 밸브부터 잠가야 합니다. 진우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성큼성큼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의 감촉에 온몸이 흠칫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벽 구석에 있는 낡은 밸브로 향했다. 수연도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들어왔다. 밸브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뻑뻑하게 녹슬어 있었다. 진우는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밸브에 물리고 온 힘을 다해 돌리기 시작했다. 으득, 으드득.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그의 앙상한 팔에 힘줄이 붉어졌다. 그때였다. 그의 손 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겹쳐졌다. 가티헤어, 수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개고 함께 렌치를 잡았다. 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겹쳐진 두 사람의 손으로 향했다. 자신의 손은 평생 작은 도구들을 만지느라 마디가 가늘고 피부는 하얗게 발해 있었다. 반면 그녀의 손은 달랐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느라 손마디는 굵고 곳곳에 작은 흉터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힘은 놀랍도록 강하고 따뜻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생명력을 품은 손이었다. 진우는 그 순간 멈춰있던 자신의 심장 태엽이 아주 오랜만에 아주 작게 째깍하고 감기는 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자 마침내 밸브가 끽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내 세차게 뿜어져 나오던 물줄기가 약해지더니 완전히 멈췄다. 지하실에는 다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휴, 멈췄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렌치를 내려놓았다. 아직도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가 어색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낯선 여인의 절박한 목소리였고 녹슨 쇠가 돌아가는 소리였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손등을 감싸던 따뜻하고 강인했던 그 손의 감촉이었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 속에 예고 없이 한밤중에 방문객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하지만 선명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밤에 소동이 있고 난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창문 너머로 오수연이 지하실에 젖은 물건들을 마당에 내다 말리는 것을 보았지만 선뜻 다가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밤에 강렬했던 기억, 특히 그녀의 손에서 전해져 오던 온기가 자꾸만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애써 무관심한 척 자신의 시계들 속에 다시 침잠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그의 세상은 예전처럼 완벽한 고요를 되찾지 못했다. 시계들의 째깍거림 사이로 이제는 다른 소리가 비집고 들어왔다. 옆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흙을 파는 부드러운 소리, 가위를 놀리는 경쾌한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그녀의 나지막한 콧노래 소리였다. 진우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의 작업실 창문 바로 너머에 있는 수연의 작은 정원이었다. 이전에는 그저 옆집 마당으로 인식되던 그 공간이 이제는 하나의 특별한 세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진우의 마당이 회색 자갈과 몇 그루의 무심한 관상수로 채워진 시간의 흐름이 멈춘 흑백 사진 같은 곳이라면 그녀의 정원은 매일매일 다른 색으로 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유채화였다. 봄을 맞아 앞다투어 피어난 노란 수선화와 보랏빛 무스카리, 담장을 타고 오르기 시작한 연분홍빛 넝쿨 장미.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어김없이 그 작은 정원으로 나와 흙과 대화를 나눴다.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모든 식물 하나하나에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이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시계 부품이 아닌 그녀의 정원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톱니바퀴와 태엽, 숫자로 이루어진 정교하고 차가운 세계에서 살아왔다. 흙의 감촉이나 꽃의 향기 같은 것들은 그의 삶과 무관한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오후, 진우가 마당의 자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낮은 나무 울타리 너머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선생님, 지난번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큰일 치르지 않았어요. 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밀짚 모자를 쓴 그녀가 울타리에 기대서서 그를 보며 맑게 웃고 있었다. 진우는 순간 당황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갈퀴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다 정리는 되셨습니까? 네. 아직 좀 눅눅하긴 하지만요. 차차 마르겠죠?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때 수연이 자신의 정원에 있는 붉은 작약을 가리키며 말했다. 올해 작약이 참 예쁘게 피었죠. 작년보다 꽃송이도 훨씬 크고요. 진우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 화려하게 피어난 작약으로 향했다. 붉은 꽃이 피 겹겹이 쌓여 마치 부인의 드레스처럼 풍성했다. 그는 꽃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러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따 몇 송이 꺾어다 드릴까요? 집에 꽃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가꿀 줄도 모르고. 진우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그의 건조한 세상에 저토록 화려한 생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다. 그의 거절에 수연은 더 권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만 지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대화였다. 짧고 서툴렀지만 그날 이후로 울타리를 사이에 둔 그들의 조용한 교차는 조금씩 잦아졌다. 수연은 날씨 이야기를 건네거나 자신이 키운 상추 몇 잎을 따서 건네주기도 했다. 진우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녀와의 짧은 대화가 자신의 단조로운 일상의 작은 파문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어준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무뚝뚝했지만
그녀가 말을 걸어올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창가에서 무심코 그녀가 정원의 낡은 나무 의자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다리가 헐거워졌는지 의자가 자꾸만 기우뚱거렸고 그녀는 작은 망치를 들고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진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공구함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온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서 망치를 건네받고 자신이 가져온 몇 개의 못과 접착제로 능숙하게 의자 다리를 고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낡은 의자는 금세 튼튼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어머나, 순식간이네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군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시계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진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수리된 의자에 직접 앉아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때 수연이 그의 옆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다. 사실 이 의자 저희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 솜씨가 좋은 사람은 아니어서 금방 이렇게 고장이 나네요. 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가볍게 찔렀다. 그는 그녀 역시 자신처럼 혼자라는 사실을 그제야 명확하게 인지했다. 돌아가셨습니까? 조심스러운 그의 물음에 수연은 멀리 하늘을 보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5년 됐어요. 이 정원도 원래는 그 사람이 가꾸던 거였고요. 꽃이랑 나무를 어찌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원래 흙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사람 가고 나니 이 정원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돌보고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원망이나 회한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마치 그녀의 흔적을 지워야만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이 여자는 남편의 흔적을 매일같이 돌보고 물을 주고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기억을 간직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다. 그 순간 진우는 그녀에게서 깊은 동질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다. 두 개의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던 그와 그녀 사이에 상실이라는 공통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더 이상 정원을 훔쳐보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창가에 서서 그녀와 그녀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일과가 아니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숭고한 의식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시간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가 시간을 가둬두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옆집 여인 오수연과 그녀의 비밀스러운 정원이 그 굳게 닫혔던 시간의 문을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열어젖히고 있었다. 울타리를 사이에 둔 두 사람의 교류는 낡은 의자가 고쳐진 그날 이후로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이제 박진우는 더 이상 창문 뒤에 숨어서 그녀를 훔쳐보지 않았고 오수연 역시 그를 대할 때 초반의 조심스러움을 많이 거두었다. 아침이면 수연은 갔다 온 방울토마토 몇 개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 울타리 위에 올려두었고 오후가 되면 진우는 그녀의 정원에서 삐걱거리는 문을 발견하고는 말없이 다가가 기름을 쳐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묵묵히 알아주는 따뜻한 배려가 스며 있었다.
진우의 하루에서 시계 소리가 차지하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빈자리를 옆집 정원에서 불어오는 흙냄새와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채워가고 있었다. 어느 초여름의 저녁, 노을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다. 수연이 무언가 작은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선생님, 혹시 이런 것도 고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내민 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상자였다. 자개로 섬세하게 꽃무늬가 수놓아진 한눈에 봐도 오래된 물건이었다. 오르골이었다. 제 남편이 저희 결혼 10주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사 오면서 잘못 건드렸는지 그 후로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녀는 오르골을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건넸다. 태엽을 감는 손잡이는 헛돌았고 상자를 흔들자 안에서 무언가 부품이 굴러다니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한번 보겠습니다. 진우는 오르골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익숙하게 책상 위를 정리하고 환한 스탠드 불빛 아래 오르골을 올려놓았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작은 드라이버와 핀셋을 집어든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옆집의 무뚝뚝한 노인이 아니었다. 평생을 시간의 심장을 수리해온 장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의 밑판을 열었다. 예상대로 내부의 부품 몇 개가 제자리에서 이탈해 있었고 소리를 내는 빗 모양의 금속판 촘 이빨 하나가 살짝 휘어져 있었다. 세월의 무게에 낡고 지친 기계 장치들이 힘겹게 엉켜있는 모습이 마치 주인의 멈춰버린 시간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그날 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르골 수리에 매달렸다. 그것은 단순히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작업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소중한 추억을, 그녀 남편의 마지막 온기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신중하게 움직였다. 핀셋으로 작은 톱니바퀴를 제자리에 옮길 때마다 숨을 참았고 휘어진 금속 이빨을 조심스럽게 펴낼 때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듯한 경건함마저 서려 있었다. 이튿날 저녁, 진우는 말끔하게 수리된 오르골을 들고 수연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제 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그녀는 그가 들고 있는 오르골을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나, 벌써 고치셨어요. 고장이라기보다는 제자리를 잠시 이탈했던 것뿐입니다. 진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오르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맑은 태엽 소리가 저녁의 고요함을 갈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진우가 손을 놓자 잠시의 정적 끝에 띵띵띠링 영롱하면서도 어딘가 애틋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태어난 소리였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힘이 있는 맑고 깨끗한 선율이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 금세 눈물이 차올라 노을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입계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똑같아. 그 소리 그대로야. 한참 동안 멜로디를 음미하던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저희 남편이 노래를 참 못했어요. 음치였죠. 그런데 유일하게 휘파람으로 곧잘 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언젠가 꼭 나한테 피아노로 쳐주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은 못 지키고 갔네요. 그녀는 오르골을 쓰다듬으며 추억에 잠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우의 마음속으로 잔잔히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이 아닌 행복했던 기억의 편린을 공유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한낱 낡은 기계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을 되살려냈다는 생각에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충만감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제 젊은 날 그 자체예요. 수연이 진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감정과 함께 미묘하고 서늘한 무언가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그녀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추억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 두 사람만의 것이었다. 그들의 젊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약속이 담긴 노래였다. 자신은 그저 그들의 견고한 추억의 성을 잠시 들여다본 손님에 불과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충만감 대신 자신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아득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이미 다른 남자가 지울 수 없는 기억과 함께 영원히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은 그저 낡은 물건을 고쳐주는 옆집 노인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자각이 씁쓸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멜로디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정원을 채우고 있었지만 진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치유의 선율이 아니었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벽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하고도 선명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질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서운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염치 없는 감정, 그 정체 모를 감정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다시 잠든 후 박진우와 오수연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더욱 가까워진 듯했다. 이제 그들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지 않고도 가끔씩 수연의 정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거나 진우의 낡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말없이 지나가는 구름을 보기도 했다. 진우의 세상에 수연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수연이 그의 적막했던 세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집을 채우던 수십 개의 시계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에 맞추어 제각각이던 시간들이 하나의 온화한 리듬으로 조율되는 듯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작은 씨앗은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햇살을 받은 듯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는 수연과 함께 이루 시간을 즐기면서도 문득문득 그녀가 먼 곳을 바라볼 때면 그녀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그에게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자신이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그녀와 그녀 남편만의 성역을 알리는 종소리 같은 것이었다. 계절은 초여름을 지나 완연한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담장의 넝쿨 장미는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두 사람의 교류 또한 그 장미 덩굴처럼 이웃들의 눈에 잘 띄게 무성해졌다. 그리고 조용한 동네에서 두 노인의 관계는 호기심 많은 이웃들에게 더없이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변화의 첫 신호는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서 찾아왔다. 두부 한 모를 사러 들른 진우에게 수다스럽기로 소문난 슈퍼 주인 김 여사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시죠? 진우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두부감만 치르려 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던데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세요. 황혼의 로맨스도 아니고. 보기 좋아요. 호호, 황혼의 로맨스.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로맨스라니, 자신과 수연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다. 손에 들린 두부 한 모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세상의 소음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길모퉁이에서 이웃집 여자들이 모여 소공어리는 모습이 눈에 띄면 꼭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다. 아침 운동길에 마주치는 동네 노인들의 의미심장한 눈인사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의적인 관심도 있었지만 진우가 느끼기에는 늙은이들의 주책을 구경하는 듯한 조롱과 훈계가 더 크게 느껴졌다. 저 나이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아무도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환청처럼 그런 문장들이 맴돌았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성실한 시계의 수리공, 자상한 남편, 엄격한 아버지. 사회가 그에게 부여한 역할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며 살아왔다. 아내가 죽은 후에는 슬픔에 잠긴 호랍이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것이 세상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에게 황혼의 로맨스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색하고 민망한 배역을 던져주고 있었다. 그는 그 배역을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몰랐고 연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식들의 시선이었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아들과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딸. 그 애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주책 없다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평생 쌓아온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존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이러한 내면의 폭풍은 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수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수연이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면 그는 창문의 커튼을 슬그머니 내렸다. 그녀가 웃으며 말을 걸어올 때도 주변에 다른 이웃이 없는지 먼저 살피게 되었다. 그리고 대화는 최대한 짧게, 용건만 간단히 끝내려고 애썼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갖져낸 옥수수 2개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왔다. 박 선생님, 옥수수 좋아하세요? 텃밭에서 처음 딴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내미는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호의가 가득했다. 평소 같았으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함께 옥수수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우는 대문 밖 골목을 지나가던 김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김 여사는 그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고는 고개를 꾸벅 숙여 보였다.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수연이 내민 옥수수를 마지못해 받아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바빠서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등 뒤에 선 수연의 당황한 표정을 그는 보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닫힌 문 안쪽에서.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따뜻한 옥수수의 온기가 마치 그의 비겁함을 꾸짖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소문은 무심했다. 그것은 진실이나 사람의 감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재미를 위해 부풀려지고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제멋대로 모습을 바꿀 뿐이었다. 그리고 박진우는 그 무심한 소문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낡은 시계처럼 겁 많고 연약한 노인이었다. 그는 자신과 수연의 조용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 세상에 스스로 벽을 쌓기 시작했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방어막이었다.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쌓아 올리기 시작한 벽은 투명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고 소리가 없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이제 오수연과의 마주침을 병적으로 피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옆집 정원을 살피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그녀가 정원에 나와 있으면 그는 그날 하루의 산책을 포기했다.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칠까 두려워. 슈퍼마켓을 갈 때도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곤 했다. 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유치해졌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은지 깨닫지 못했다. 그의 이런 변화를 오수연이 모를 리 없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그가 정말 바쁜 일이 있는 것이라고 혹은 몸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마다 울타리 너머로 그의 집 창문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혹시라도 그가 나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굳게 닫힌 커튼에 부딪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그의 의도적인 회피는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다른 이유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을 수없이 되짚어 보았다. 혹시 자신이 무심코 그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행동 중에 무례하거나 그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없었는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작 가는 것이 없었다. 오르골을 고쳐주었을 때 그토록 기뻐하며 고마워하던 그의 모습,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함께 노을을 바라보던 온화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지금의 그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따뜻하게 이어지던 온기가 갑자기 끊기자 수연의 일상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예전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웠다. 이제 그녀의 콧노래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하던 일을 멈추고 옆집에 닫힌 창문을 건너다 보았다. 그 창문은 마치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없는 무심한 눈동자처럼 그저 묵묵히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따뜻했던 교감의 기억은 이제 그녀를 괴롭히는 아픈 질문이 되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수연은 마지막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갓 버무린 김치의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한국인에게 갓 담근 김치를 나눠준다는 것은 단순한 음식 나눔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당신과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갓 담근 겉절이 중 가장 맛있는 부분을 작은 통에 정갈하게 담았다. 이것을 계기로 혹시라도 그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그녀는 진우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작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녀가 망설이며 돌아설까 하던 바로 그 순간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진우는 실내복 차림이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지 않고 몸으로 문틈을 막아선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내밀었다. 저 김치를 좀 담갔는데 맛이나 보시라고요. 갓 담가서 맛있을 거예요. 진우의 시선이 김치통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다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나 반가움 대신 귀찮음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말없이 손을 내밀어 김치통을 받아들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찰나의 순간 수연은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느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무슨 말을 더 할까봐 두렵다는 듯 그는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다. 조 박 선생님, 수연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지만 그의 대답이 돌아온 곳은 이미 닫히기 시작한 문 안쪽이었다. 아, 그럼 이만 쾅! 그녀의 눈앞에서 현관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거대하게 울렸다. 그녀는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문 위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박진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다정한 이웃의 이름이었던 그 세 글자가 이제는 그녀를 거부하는 차갑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김치를 버무릴 때의 희미한 양념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무참하게 식어버린 자신의 마음과 겹쳐지며 코끝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더 이상 오해 같은 것은 없었다. 그의 거절은 명백하고 단호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창문을 바라보며 미소 짓지 않을 것이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벽은 그날의 그 굳게 닫힌 현관문을 기점으로 두 사람 사이에 완벽하고도 아프게 세워지고 말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진우는 현관에 기대어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수연이 준 김치통이 들려 있었다. 뚜껑을 열지 않았음에도 맛있는 냄새가 그의 코를 간지렸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내쫓은 것이 한낱 김치통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 내밀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잠식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변호했다. 이게 최선이야.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끝내는 게 맞아. 그녀를 위해서이기도 해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집안을 맴돌 뿐이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이고 계속되는 비는 박진우의 마음처럼 축축하고 무거웠다. 그가 오수연의 마음을 닫아버린 그날 이후로 두 집 사이를 흐르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아니, 어쩌면 처음 그들이 만나기 전에 적막한 시간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수연은 더 이상 정원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꼭 필요한 만큼만 식물을 돌보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진우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녔다. 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제 옆집을 향한 창문의 커튼을 아예 열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자라도 볼까 두려웠다. 그들의 작은 우주를 감싸던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눅눅한 죄책감과 아픈 오해만이 곰팡이처럼 피어났다. 진우는 매일 밤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자책했다. 그는 단지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뿐이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되뇌었지만 그런 변명들이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후회는 했지만 먼저 다가가 사과하고 관계를 되돌릴 용기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투명한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립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비는 유난히 거셌다. 단순한 장맛비가 아니었다. 태풍이라도 올라오는 듯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창문을 두들겼다. 온 동네가 정전이라도 된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번갯불만이 세상을 잠시 하얗게 비췄다 사라지곤 했다. 진우는 작업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시계들의 째깍거림은 광포한 비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이 밤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무언가 쩍하고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깜짝 놀라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커튼을 아주 조금, 딱 한 뼘만큼만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번쩍이는 순간 옆집 정원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리는 풍경의 한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인형이 서 있었다.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얇은 비옷 하나만을 걸친 채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지려는 지지대를 다시 세우려 애쓰고 있었고 강풍에 찢겨나갈 듯 나부끼는 비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그녀 남편의 기억이 담겨있던 작약들은 이미 줄기가 꺾여 흙탕물 속에 처참하게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엉망으로 얼굴에 달라붙었고 작은 몸은 금방이라도 세찬 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롭게 휘청겼다. 진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저러다 큰일 나겠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했다. 머리는 그렇게 명령했지만 그의 두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왜 망설이는가? 이웃들의 시선, 이 미친 폭풍 속에서 그들을 지켜볼 이웃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존심 때문인가 자신이 먼저 냉정하게 밀어낸 그녀에게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다가간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도와야 한다는 이성과 그럴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이 그의 몸을 속박했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에도 창밖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토분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깨진 토분 조각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절망과 무력감이 그녀의 작은 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차가운 유리창을 넘어서까지 전해져 왔다. 진우는 자신의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가야 해. 지금 당장 가야 해. 그는 현관문을 향해 한 발짝을 떼었다. 바로 그때였다. 주저앉아 있던 수연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쓰러진 식물들을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찢어진 비닐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엉망이 된 정원을 한번,
아주 오랫동안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진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얼마나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을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그녀는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묵묵히 자신의 집 현관으로 걸어갔다. 축 처진 어깨, 힘없는 발걸음. 그 뒷모습은 진우가 지금껏 보아온 그녀의 모습 중 가장 작고 가장 외로워 보였다. 그왕 그녀의 집 현관문이 닫혔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폭풍우 속에 있는 한 여인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마지막 남은 희망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었다. 이웃의 시선이라는 허상과 자신의 하찮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버렸다. 그의 비겁함이 그녀의 정원을,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마음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을 그는 이 안전한 창문 뒤에 숨어 방관하고 말았다. 폭풍은 여전히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뼈저린 후회의 폭풍이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얼굴을 보며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밤새 미친 듯이 울부짖던 폭풍은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늘은 섬뜩할 정도로 파랗고 맑았으며 햇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사은 채 여전히 창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 한때 오수연의 자부심이자 그녀 남편의 유산이었던 정원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간밤의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고 끔찍했다. 꺾이고 찢긴 꽃잎들은 흙탕물에 뒤엉켜 원래의 색을 잃어버렸고 앙상하게 부러진 줄기들은 마치 항복을 선언하는 백기처럼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작약은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었고 산산조각 난 토분의 파편들은 마치 무덤의 비석처럼 진흙 속에 박혀 있었다. 생명력으로 빛나던 그 작은 세상은 이제 죽음과 파괴의 흔적만이 가득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정원의 파괴가 아니었다. 한 여인의 마음이. 그녀가 소중히 갖고 온 기억들이 무너져 내린 현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창문 뒤에 숨어 방관한 비겁한 공범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날이 밝았으니 그녀가 곧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폐허가 된 정원을 보며 망연자실하겠지만 그래도 그녀는 다시 삽을 들고 꺾인 가지들을 정리하며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우려 노력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옆집의 현관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문의 커튼은 어젯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대로 내려져 있었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망가진 정원은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었다. 옆집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 아주 작은 인기척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폭풍의 광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이 완벽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진우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나는 거대한 괴물처럼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밥을 넘길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의 작업실을 채우던 시계들의 째깍거림은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끔찍한 실수를 1초 각인시키는 고문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진우는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혹시라도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시 정원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그의 마지막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아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모습이 아닌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었다. 아,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트럭은 정확히 오수연의 집 앞에 멈춰 섰다. 낯선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트럭에서 내려 익숙하게 그녀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의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는 당장 뛰쳐나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다. 제발 아니라고.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또다시 그 운명의 밤처럼 바닥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문 뒤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은 죄수였다. 그녀의 살림살이들이 하나씩 밖으로 실려 나왔다. 그가 고쳐주었던 낡은 나무 의자, 그녀가 늘 차를 마시던 작은 탁자, 거실 창가에 놓여있던 크고 작은 화분들, 그녀의 온기와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차가운 트럭 짐칸으로 아무렇게나 옮겨졌다. 하지만 그 과정 어디에서도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떠난 후였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눈길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몇 시간 후 텅 빈 집에서 나온 작업 인부들은 아무렇게나 담배를 피워 물고는 트럭을 타고 떠났다. 그리고 잠시 후 부동산 업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와서 마당 한가운데에 차가운 글씨가 적힌 팻말 하나를 박아 넣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다시는 울타리 너머로 그녀의 미소를 볼 수 없고 흙냄새 섞인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가 떠나버린 옆집은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오기 전에도 그는 혼자였지만 그때의 외로움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그저 조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달랐다. 텅 빈 옆집과 폐허가 된 정원이 끊임없이 그의 죄를 상기시키는 죄책감으로 가득 찬 공허한 침묵이었다. 그는 하찮은 소문이 두려워,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마지막 봄이었을지도 모르는 온기를 제 손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가로 얻은 것은 그를 비웃는 텅 빈 침묵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지만 박진우의 시간은 여전히 그 비극적인 여름밤에 멈춰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죄책감이라는 눅눅한 장마 속에 갇혀 헤어 나오지 못했다. 텅 빈 옆집과 폐허가 된 정원은 매일같이 그의 비겁함을 상기시키는 거대한 흉터였다. 그는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평생을 함께해온 시계들도 더 이상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는 결국 견디다 못해 작업실의 모든 시계들을 멈춰 세웠다. 그의 집은 이제 소리도 시간도 온기도 없는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그는 이대로 서서히 말라 죽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작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었다. 다시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싶다는 염치 없는 바람도 아니었다. 그저 단 한 번이라도 그녀를 만나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참회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진우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퀭하게 들어간 눈, 하얗게 센 머리는 푸석하게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녀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날부터 진우는 오수연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막막했다. 그는 가장 먼저 동네 슈퍼의 김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라면 무언가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호들갑을 떨며 어머, 박 선생님 그분 어디 가셨는지 나도 궁금해 죽겠어. 두 분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라며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퍼부을 뿐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이웃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정원에 박힌 임대문이 팻말에 적힌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입자의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전화마저 끊기고 나자 그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정말로 흔적도 없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것일까?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던 그날 밤이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하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옆집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대문. 잡초가 무성해지기 시작한 마당. 폐허가 된 정원. 그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그녀와의 짧았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우편함에 꽂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먼지가 쌓인 우편함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광고 전단지와 반송된 우편물들이 되는 대로 쑤셔 박혀 있었다. 그는 실망하며 손을 빼려던 순간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작은 종이 조각이 닿았다. 아주 작고 낡은 영수증이었다. 비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는지 글씨는 대부분 번져 있었지만 그는 돋보기 안경을 꺼내 들고 필사적으로 그 내용을 해독하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게 남은 몇 개의 글자를 읽어낼 수 있었다. 다시 몸화원 스프링 어게인 너서리,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남 강진군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화원, 그리고 강진, 전혀 연고가 없는 낯선 지명이었다. 하지만 봄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세게 때렸다. 그는 기억해냈다. 언젠가 그녀가 정원의 꽃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주 멀리 있지만 정말 좋은 묘목을 파는 곳이 있다고 스치듯 말했던 것을, 바로 그 화원이었다. 이것은 신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의 참회를 위한 순례길을 알려주는 지도였다. 다음 날, 진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꾸렸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통장을 챙겼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작업실로 들어가 멈춰 세웠던 모든 시계들의 태엽을 다시 감았다. 째깍, 째깍,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의 소리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재촉하는 격려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담긴 낡은 집에 자물쇠를 채우고 낯선 남쪽 땅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시의 회색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이 펼쳐졌다. 처음 가보는 낯선 길, 불편한 좌석, 시끄러운 엔진 소리. 모든 것이 그에게는 구역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 오직 지금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만나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잃어버렸던 봄의 흔적을 따라가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한 늙은 남자의 길고 외로운 순례와의 시작이었다. 꼬박 반나절을 달려 도착한 강진은 박진우가 평생 살아온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흙과 바다가 뒤섞인 짭조름한 공기, 귀를 간지리는 잔잔한 파도 소리,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표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영수증을 꺼내들고 행인에게 길을 물었다. 다시 봄 화원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가 보이는 한적한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원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활짝 피어 있었고 그 생명력 넘치는 풍경은 아이러니하게도 폐허가 된 오수연의 정원을 떠올리게 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화원 주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띤 노인이었다. 진우는 주저하며 그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근처로 이사를 온 것 같은데 꽃 가꾸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오수연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요? 화원 주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쳤다. 아, 새어 연인의 집에 와 계신 그 아주머니 말씀이시구먼. 따님 댁에 몸 좀 추스르러 오셨다고 하던데 꽃을 어찌나 잘 아시는지. 나보다 더 전문가 같더라니까. 주인의 말에 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찾았다. 정말로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 따님 댁이 어디쯤입니까? 저기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파란 지붕집이 한 채 보일 거요. 거기가 서연인의 집이요. 진우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그가 알려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그의 심장박동 소리처럼 길고 더디게 느껴졌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욕을 퍼부어도 그는 닭에 받을 생각이었다. 그는 그저 용서를 구하고 싶을 뿐이었다. 마침내 길끝에서 파란 지붕을 인 작은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정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출했다. 그리고 그 집 툇마루에 한 여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있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그녀의 눈빛을 채우고 있던 생기와 총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텅 비어 보였다. 진우는 차마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목이 메어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오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 목소리에 수연의 어깨가 움찔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충격과 경계심,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깊은 아픔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참회와 후회의 말들이 두서없이, 하지만 절박하게 터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그는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웠습니다. 제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다. 그날 밤, 비바람이 치던 그 밤에 정원에서 혼자 애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 뒤에 숨어서, 유리창 뒤에 숨어서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껍데기에 불과한 놈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이었을지도 모르는 당신을 제 손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헬쑥해진 얼굴과 깊게 팬 주름,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단 한치의 거짓도, 변명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직 한 인간의 처절한 후회와 진심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마침내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원망과 아픔을 실어 떠나보내는 듯한 체념의 한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날도 추운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그녀의 말에는 용서한다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는 그 소박한 문장 속에 진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해였고 연민이었으며 그의 길고 외로웠던 순례의 끝을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였다. 무너졌던 두 사람의 관계 위로 아주 작고 따뜻한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를 짓누르던 과거의 유령들이 사는 시계소리의 감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가 머물 곳은 바로 이곳. 그의 잃어버렸던 봄을 되찾은 이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는 딸의 집에서 지내던 오수연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서울의 집을 처분하고 이곳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그녀의 곁에서 더 이상 이웃이 아닌 좋은 친구로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며칠 후 그를 데리고 마을의 작은 빈집으로 향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배기에 위치한 작고 허름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다. 집 뒤편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가꾸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작은 밭이 딸려 있었다. 수연은 그 밭을 가리키며 진우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진우는 서울의 집을 팔고 그가 평생을 바쳐 모으고 수리했던 낡은 시계 컬렉션도 대부분 정리했다. 가장 소중한 몇 개만을 챙겨 그는 강진으로 내려왔다. 두 사람은 연인도 부부도 아니었다. 그들은 인생의 황혼역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나누는 둘도 없는 동반자였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잠이 들었지만 아침이면 늘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고 오후에는 새로 얻은 진우의 집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어느 맑은 봄날 수연이 호미와 씨앗이 담긴 작은 바구니를 들고 진우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 뒤편에 버려진 밭으로 향했다. 진우는 더 이상 창문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창고에서 삽과 쟁기를 꺼내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헤치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억센 잡초를 뽑아냈다. 평생 작은 부품만 만지며 살아온 진우에게 밭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땀을 흘렸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이 행위가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는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옆에서 수연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보며 소녀처럼 웃었고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진우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흙으로 거칠었지만 그 손에는 이제 상실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 혼자만의 정원이 아니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려 만드는 오직 그들 두 사람을 위한 새로운 정원이었다. 진우의 서툰 삽질과 수연의 능숙한 호미질이 어우러져 버려졌던 땅은 조금씩 생명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작은 정원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소박한 채소들 사이로 수연이 좋아하는 작약과 진우가 처음으로 직접 고른 채송화 모종이 자리를 잡았다. 어느 초여름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그들의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기분 좋은 소금기 섞인 바람이 불어왔고 정원의 어린 싹들은 그 바람에 맞춰 즐겁게 춤을 추었다. 진우의 집 안에서는 그가 서울에서 가져온 낡은 괴종시계가 댕하고 낮은 소리로 저녁 시간을 알렸다. 이제 그 시계 소리는 더 이상 진우를 고문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정겹고 따뜻한 배경음악이었다. 내일은 저기 호박 모종 옆에 지지대를 세워줘야겠어요. 수연이 정원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하지요. 이제 그런 건 제법 잘합니다.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조금 늦었지만 마침내 그들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바로 이 작은 정원에서 조용히 그리고 더없이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레이터 톤으로 전환. 인생이란 참 기묘하지 않나요? 여러분, 때로는 스쳐가는 바람이 두려워 우리는 봄 전체를 놓치기도 합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온기를 세상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스스로 가둬버리기도 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놓쳐버린 자신만의 봄이 있으신가요? 혹은 뒤늦게라도 그 봄을 되찾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